자, 채권법이요. 채권법도 역시 채권 총칙과 채권 각칙이 있어요. 그죠? 사실은 채권법이 양이 많지만 우리 시험에 그 양 전체를 전부 8문제밖에 안 내니까 다를 세세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집중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상세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꼭 챙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기본 개념들은 정확히 좀 알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채권법 안에서의 책이니까요. 자, 먼저 채권법은 기본적으로 채권법을 구성하는 원리는 채권, 이것은 약정에 의한 약정, 계약에 의한 채권 발생 근거가 있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권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 즉 채권의 발생은 계약에 의해서 채권 발생하는 것, 규정에 의해서 채권 발생하는 것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약정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돼요. 계약 자유 원칙 특히요. 그래서 채권법 원리는 국제성을 가져요. 성격상 이 채권법의 원리는 뭐 미국에서 거래하는 거나 한국에서 거래하는 거나 대동소이하죠. 뭐 유럽에서 거래하는 거나 한국에서 거래하는 거나 대동소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법이랑 이 법 규성은 국제적 성격을 갖습니다. 국제성을 가져요. 이래요. 물권법은 다르다겠죠. 물권법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 군민족의 고유한 성격을 갖는다 했죠. 그래서 고유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 우리 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권 제도라든지 또는 분묘기지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권법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성격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채권법은 국제성을 띈다. 뭐 크게 이렇게 나눠 보세요. 이렇게. 물론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특정인이 특정된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예요. 이걸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때 특정인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채권자라 그러고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특정한 의무,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 이걸 채무자라고 하죠. 곧 채권관계란 것은요.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정해져 있는 약정에서 만들었던 법률 규정에서 만들어져 있던 일정한 행위예요. 일정한 행위. 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본주로 합니다. 자, 이런 것을 기본적 성격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591페이지예요. 채권법 일반 제1절 봅니다. 채권법이란 것은 형식적 의미로서는 민법전에 있는 채권법 파트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질적 의미로서는 이거다. 그죠? 실질적 의미. 채권의 실질적 의미는 채권은 이런 의미의 실질적 의미고 만약에 채권법의 실질적 의미는 뭐냐? 이런 내용의 채권을 규율하는 법이다. 그죠? 이런 내용의 채권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실질적 의미의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법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실질적으로 특정된 사람이 특정된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법 체계를 채권법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법의 특성은 대부분 다 뭐예요? 당사자가 이렇게 약정에 의해서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미 법 규정이에요. 대체로 채권법의 그 성격은, 법의 성격은 그래요. 보통 이미 법 규정을 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미 법 규정을 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국제적 성격을 갖는다. 이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뭐 국제적 보편성이니 이런 말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요, 여기는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의 성실 원칙이 아주 강하게 요구되죠. 신의칙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법 영역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첫 번째, 국제적 성격을 갖는다. 두 번째, 임의 규정성의 성격을 갖는다. 세 번째,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규율을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일 밑에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특정인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채권, 채무는 그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특정된 행위를 해줄 의무, 이걸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92페이지 가면 그 정리라는 거 있죠. 의무의 분류를 해가지고 주된 급부 의무와 종된 급부 의무, 그리고 부수적 주의 의무, 보호 의무, 이런 개념을 정리해놨죠. 자, 예컨대 그 주된 급부 의무와 종된 급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여기 예를 들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드럼 세탁기를 산다. 드럼 세탁기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드럼 세탁기 자체의 급부는 주된 급부 의무예요. 판 사람은. 그런데 그 판 사람은요, 그 드럼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도 함께 교부해야 되죠. 이게 종된 의무예요. 종된 급부 의무 교부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 의무, 부수적 주의 의무 또는 부수적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예를 들어놨죠. 예컨대 모텔이나 아니면 호텔에 거기에 뭐 일주일간 숙박을 했다. 그러면 일주일간 숙박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숙박 계약하면 거기에 호텔 없잖아. 또는 모텔 없잖아. 여관 없잖아. 어떻게 해요? 그 고객이 일주일간 거기에서 잘 때요.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예컨대 호텔이나 모텔에 또는 여관에 불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고객을 빨리 대피시킬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고객의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또는 재산에 관한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부수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잠만 재워주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밥만 빌려주면 된다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런 게 뭐가 생긴다? 부수적으로 생긴다. 보통 부수적 주의 의무, 이것들은요 어디에서 발생하냐? 바로 신의 측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보통 뭐예요? 채권 관계는요 신의 측의 관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렇게 여러분 같이 봐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보호 의무라 했잖아요. 이 보호 의무는 말 그대로요. 고용계약을 하면, 자, 사용자는 노무자를요, 생명의 위험에 빠지게 하면 안 되죠.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죠. 당연히 그죠. 생명, 신체를 다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의무가 뭐예요? 보호 의무라 그래요. 이 보호 의무도, 이게, 보호 의무도, 이것도 역시 신의칙상 발생하는 의무의 성격을 많이 갖습니다. 이렇게요. 그런 계약을 하게 되면 보호 의무가 신의칙상 생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채권 종류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593조요. 자, 채권법. 이 채권법에서 제일 먼저 도대체 채권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채권을 분류할 수 있는가?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뭐 분류하면 종류가 나타나겠죠? 채권의 종류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민법상으로는요,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 채권의 분류. 여기에는 우리 민법상으로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5가지요. 자, 이렇게 먼저 민법상의 분류를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채권법에 있는 민법상의 분류. 첫 번째, 특정물 채권. 두 번째는요, 종류 채권. 이걸요, 불특정물이라고도 해요. 세 번째는요, 금전채권. 네 번째는요, 이자채권. 다섯 번째는요, 선택채권.
이 채권의 특성을 가지고, 즉 종류를 가지고, 목적 특성이죠. 채권의 목적, 대상을 가지고 지금 분류한 거예요. 특정 물인지 아닌지, 그죠? 금전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자 받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선택해서 정하는 건지, 이렇게요. 그래서 대상의 결정에 관련해서요, 민법상 분류를 이렇게 5가지로 했다는 거예요. 특정물, 종류물, 금전, 이자, 선택 여부, 이렇게 해요. 자, 먼저 특정물 채권부터, 자, 우리 먼저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우리 민법상에 채권의 종류나 분류를 어떻게 나누냐면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고 있다. 5가지. 특정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특정물, 불특정물. 그 다음에 그 대상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금전도 사실은 불특정물도 마찬가지죠. 이자 채권, 선택 채권 이렇게 나누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특정물 채권은 당에 인도해야 할 급부 행위가 뭐냐? 바로 특정된 물건을 인도해 주는 것이 채무 내용이에요. 채권 내용이 뭐예요? 특정된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는 채권이란 거죠. 예를 들면 갑 소유 A 건물을 내한테 넘겨라 할 수 있는 채권. 바로 이런 경우가 B가 갖는 A와 B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급부 채권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바로 특정물 채권이라는 거죠. 야, 특정된 그 물건을 넘겨라. 자, 여기에 특정물 채권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법적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여기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요. 성관주의 의무란 거예요. 성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주의 의무, 주의 의무인데 언제까지 주의 의무냐? 이것은 당의 목적물을 인도해 줄 때까지요. 당의 목적물을, 특정물을 상대방한테 넘겨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장 안전하게 조심조심해서 다루고 보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줄여서 성관주의 의무라 그래요. 그게 1번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인도할 때까지요. 당의 목적물을 상대방한테 넘겨줄 때까지요. 이행기까지가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이행기까지 하면 안 돼요. 인도할 때까지 성관주의 의무를 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자가 잘못한 거란 거죠.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이때 우리 민법상에 대원칙이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불이행. 그죠? 이럴 때는 최소한 손해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게 항상 따라갑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항상요. 이거 항상.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요. 채무 불이행했다? 손해배상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되죠. 연결합니다. 자, 이것도 혹시 조심해야 될 것. 인도할 때까지다라는 건요. 거기에 여러분 줄 딱 쳐놓고 공부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인도 장소는 어디서 내야 되냐? 그것은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특정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특정물로 어디에서 인도해 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인도 장소는 이걸 정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기본적으로요, 당의 특정물 채권이 성립 당시에 존재한 장소, 여기서 넘겨주라는 거예요. 다른 약정이 없다면요. 물론 당사자가 약정이 우선한다겠죠. 임의 규정이니까. 그렇죠. 당사자가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과연 그 특정물을 어디에서 넘겨줘야 되냐는 거지. 어디에서? 그것이 바로
채권 선입 당시에요. 그 채권이 성립할 때 존재했던 그 장소에서 그때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채권 선입 당시에 존재한 그 장소에서 인도해 준다. 이렇게요.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시험에는 뭘 잘 내냐? 요걸 잘 냅니다. 특정물 채권. 우리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면 특정물 채권이 많아요. 그죠? 어떤 물건을 딱 정해가지고 이거 사고 팔고 한다든가 이걸 임대차 계약한다든가 이렇게 다 하잖아요. 교환 계약을 한다든가 다 특정해서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일반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어요? 자, 거래할 때 특정된 물건을 넘겨주고 넘겨받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면 이건 특정물 채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당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이걸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서 다뤄야 되냐? 그래, 상대방 손에 넘겨줄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서 보관하고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장소는요, 그래요. 채권 약속할 때 발생했던 채권 선입할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 있죠? 거기서 야 와라 이리 와라 여기 있었던 우리 만나서 저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런 약속을 이해하면 손해배상 책임 안 진다는 거죠. 이걸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다. 또 장소를 옮겨가지고 준다고 하면 장소 여기에 줘야 되는데 만약에 줘야 될 사람이 채무자가 장소를 임의적으로 옮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옮김으로 인하여 채권자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그만큼 배상해줘 비용을 들여야죠. 자기가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특정물 채권에서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종류물 채권요. 종류물 채권 또는 종류 채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걸 우리는 불특정물 채권이라고도 해요. 이게 채권의 목적이 종류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종류물로. 우리 법 375조에 명문으로 있어요. 채권의 목적을 종류만 지정한 경우에 법령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는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인도해야 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자, 종류물 채권에서요. 종류 채권. 이것은요. 일정한 양을 특정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양을 급부하기로 하는 채권인데요. 여기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품질을 어느 정도 품질할 거냐? 종류 채권이니까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물건의 종류가 똑같아. 사과 한 박스 넘겨주기로 한 약속, 귤 한 박스 넘겨주기로 한 약속에 의해서 귤 인도 채권, 사과 한 박스 인도 채권, 배 한 박스 인도 채권,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품질을 어디로 맞출 거냐? 품질. 자,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는 첫 번째요. 법령이 성질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면 그 성질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만약에 성질이 불명하더라도 당사자 약정, 의사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그 의사에 따라서 정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성질이나 또는 의사로 정할 수 없을 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중등품질로 정합니다. 이런 거죠. 자, 이게 종류 채권, 즉 종류물로 정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품질을 어떻게 할 거냐? 품질. 상품으로 할 거냐? 중등품으로 할 거냐? 하품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품질을.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특정해야죠. 정해야죠. 자, 여기에 상품인 사과 한 박스, 아니면 귤 한 박스, 여러 박스. 여기에도요, 중등품 여러 박스, 하품 여러 박스 있어요. 그러면 중등품 중에서 선택한다면 이 선택 다는 아니잖아요. 한 박스. 여기에 10박스 있는데 그 중에 한 박스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로 주세요. 이 한 박스 주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뭐예요? 두 번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이 뭐냐? 특정이에요. 특정. 특정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종류 채권에서는 품질 결정하는 거와 그 품질을 정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목적물을 특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품질 선택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품질을 정하는 방법을 정했죠. 첫 번째는 법률 행위의 성질로 정하고, 행위 성질로 정하고, 이게 없을 때는 당사자 의도, 의도, 당사자 의도로 정하고, 이거조차 두 개 다 없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럴 때는 하나 중등품. 이걸로 정한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특정은 어떻게 할 거냐? 특정. 여기는요, 첫 번째,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예요. 그럼 보세요. 자,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구에 말이죠. 과일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자, 나 귤 한 박스를 사야겠는데, 그래서 저희 집으로 갖고 오세요 하고 여기 세 개 중에서 여기 상품, 중품, 하품이 있는데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걸로 하죠. 뭐 가운데 있는 쪽에 거. 그러면 가운데가 중등품이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과연 어느 것이 거래 목적물이 되냐 이거죠. 한 박스여잖아요. 한 박스. 거기에 10박스 쌓였는데, 자, 이때요. 특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 그분이 1004호에 살면, A동 1004호에 살면 1004호에 문 띵동 해서 여기 한 박스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특정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거기에 594페이지에 그 기억 동그라미 보세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첫 번째는요, 채무자의 이행 필요 행위 다 했을 때 딱 정했어요. 문 앞에 가서 띵동, 자, 여기 귤 한 박스 갖고 왔습니다. 요때 특정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아니면 채권자 동의를 얻어서 채무자가 목적물 지정한 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채권자가 그러면 뭐 이렇게 내릴 것이 아니에요. 1004호에 사시는 사기로 하는 분이요. 거기서 아무거나 하나 갖고 주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상품, 중품, 하품 중에서요. 채무자 아무거나 정하면 되잖아요. 그 집에 있는 것 중에서요. 가게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사장님 보시고 괜찮다고 싶은 거 물건 한 박스 갖다 주세요. 이럴 수 있죠. 그러면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정해서 가져오면 되죠. 동의 받았어. 그렇죠? 두 번째, 채권자 동의하에 채무자가 확정한 경우죠. 채무자 정한 경우예요. 이럴 때 이제 특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특정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그 후부터는 특정물 채권으로 바뀌어요. 종류 채권이 특정되면 그 후부터는 특정물 채권으로 변합니다. 이제 알아두셔야겠죠. 특정의 효과는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특정물 인도 채권, 특정물 채권으로 바뀐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종류 채권에서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 품질을 어떻게 정하냐? 품질의 문제. 그 다음에 특정은 어떻게 정하냐? 그래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을 때. 그럼 보세요. 제가 달걀을 주로 파는 상인입니다. 근데 양계장 사장님이요. 달걀을 4톤 트럭에다가 4톤인가요? 봉고 트럭에다 이렇게 잔뜩 실어가지고 오면서요. 달걀 얼마가 필요해요? 하니까 저한테 왔어요. 전화해서 제가 뭐예요? 달걀이요. 저한테 50 판인가요? 50판 주세요. 그랬어요. 50판 주세요. 그러면 자기는 100판 들고 지금 제가요. 그 사장님이 100판, 200판 들고 싣고 오겠죠?
자, 오는데요. 그럼 이게 언제 특정되죠? 종류물이잖아요. 달걀 중에 어떤 걸로 내가 사고 파는 건지 확정 안 됐잖아요. 그런데 다만 달걀 50판 산다라는 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달걀 50판 산다. 그리고 돈은 결제를 얼마 한다. 다 했으면 그러면 물건만 정해야죠, 이제. 그게 뭐예요? 종류 채권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두 분이 당사자가 이미 이러한 물건을 사고 판 적이 많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 사이에는 중등품 사는지 상품 사는지 정해져 있겠죠. 그걸 정할 수 있어요. 성질에 있어요. 당사자 거래하는 성질에 있어. 의사표시 하나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상품을 산다라고 하면 상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다만 그 상품 200판 중에서 50판이 어느 거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50판이 어느 거냐. 그게 특정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 그 양계장 사장님이 저한테 살려는 사람한테 자, 여기 50판, 여기 100판 중에서 딱 분리해가지고 50판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때가 뭐예요? 그게 필요한 완료 행위죠. 그게 200판 전체 중에서 50판을 별도로 분리해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놨을 때 그때 이행의 완료한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때 특정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물로 바뀌었으면 이 물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행 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특정하기 전이면요. 종류 채권 아직 여러 개 있죠. 그러면 아직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행해야 되죠. 특정하고 나서 그 목적물이 없어지면 이행 불능 상태가 돼요. 그런데 특정하기 전에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요. 아직 종류물이 존재하는 한 이행 불능이 아니에요. 이행해야 돼요. 그래요. 그런 면에서 이 특정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에요. 자,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종류물이 특정되면 그때부터 특정물 채권을 바뀐다. 그 다음 세 번째요. 금전 채권이죠. 금전 채권. 자, 금전 채권이란 뭐예요? 채권의 내용이 급부 이행이 금전, 돈으로 줘야 돼요. 화폐로 줘야 돼요. 화폐. 여기 금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한국은행으로 주어진 거죠. 금전은 대한민국 화폐인 금전과 외화도 있죠. 외화. 이 외화 채권도 사실은 금전 채권 하나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376조 594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금전 채권의 개념 보세요.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을 이런 통용력, 강제 통용력이란 것은요, 그 나라에서 금전, 화폐로 거래하기로 되는 금전이었는데 그것이 통용력이 없어졌다라면 야, 이 화폐는 이제 그만두고 다른 화폐로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이 화폐 쓰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강제 통용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금전 채권은 말 그대로 금액 채권, 돈 얼마로, 금전 얼마로 지급한다. 보통 금액 채권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죠. 595페이지 재료예요. 금전 채권이란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보통 금액 채권의 의미를 갖는다. 이 의미 알아두셔야죠. 금전 채권이란 것은 일반적으로는 금액 채권, 예컨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러는 거죠. 반드시 그때 뭐 5만 원권으로 이게 아니죠. 뭐 만 원권이든 5만 원권이든 아니면 1000원이든 뭐 관계없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보통 금전 채권은 종류 채권의 일종이죠. 종류 채권 일종으로서 수량으로 표시하는 화폐 가치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특칙. 금전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특성입니다. 특성.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이게 금전 채권의 특성이 뭐냐? 첫 번째, 이행 불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미가요?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이행 지체에 불과하다. 이행 불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행 지체가 있을 뿐이다. 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금전 채무에서는요, 채권자가 이행기가 지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두 번째,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요하지 않는다. 손해 발생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다.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채권자는 건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언제나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채권자는 손배 책임 청구권 언제나 인정입니다. 입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채무자는 자기 채무 불이행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채무자는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 상태에서 이행 지체가 됐다. 그러니까 나 손해배상 책임 안 질래.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날이 나가서 수재가 발생했다 이 말이야. 물날이 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채무자인 내가 돈을 500만 원 갚아야 될 때 날짜가 됐는데 내가 니한테 못 갖다 줬다. 물난리 났기 때문에 나 못 갖다 줬으니까 나 이행 지체 아니야. 나 손해배상 책임 안 줘. 이자 안 줄래. 지연 이자 안 줄래.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행 지체가 됐다.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당연히 생긴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 그러면 손해는 어디 갔냐? 당사 약정이 있으면 약정 따라서, 약정 이자에 따라서, 약정 이자 없으면 법정 이자에 따라서 이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요. 당사자끼리 만약에 월 일부 주기로 했다면 일부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법정이자 그러면 뭐 약정이 없다면 연 법정이자는 그래요. 연 우리 민법상의 5%입니다. 민법상의 법정이자는 연 5%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연이자가 바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여기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이 내용이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 꼭 이해를 좀 해두시고 금전 채권 정도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금전 채권은 많죠, 뭐죠, 그죠? 뭐 보수 채권, 노무를 정하고 보수 받기로 하는 채권, 임금 채권 말입니다. 임금 채권 돈으로 받잖아요. 금전 채권이죠. 그러니까 또 손해배상으로 바뀌면 또 금전 채권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돈 받는 채권으로 바뀌는 건 전부 다 금전 채권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자 채권요. 이자 채권은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자, 우리 법 379조부터 볼까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또는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이 5분이 뭐냐? 5%입니다. 연리 5% 이율이란 거죠. 이게 법정 이율이란 거죠. 자, 먼저 이자 채권은 이자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라고 했죠. 뭐 이자는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죠. 그죠? 만약에 이자가 금전으로 받기로 되어 있다면 그때는 이자 채권 자체가 또 금전 채권이기도 하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이자란 것은
금전기차 기타 대체물의 사용 대가로 원본액과 즉 빌려 사용하는 그 원본액과 그 다음에 사용 기간에 비례해서 금전기타 대체물로 급부되기로 한 그것을 우리는 급부되는 것이 이자죠. 그죠? 이자는 금전기타 대체물의 이것의 사용대가로 지급되는 거예요. 사용대가. 사용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금전기타 물건입니다. 금전기타 대체물입니다. 자, 이때요. 요 금전기타 대체물이 이자인데 요 이자를 어떻게 정하냐 하면 요걸 원금이라 그래요. 원금액. 원물이죠. 원물. 이 원금액 요거 크기와 그 다음 사용 대가니까요. 사용 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금액과 사용 일수 비례해서 금액을 정하는 거죠. 금액 기타 물건을 정하는 거죠. 정도를 정하는 거죠. 요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요게 바로 이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자. 그래서 만약에 금전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했으면 금전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금전 이자 채권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자 채권이 금전 채권이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자는요. 법정과실의 일부죠. 법정과실 일종이죠. 이게 이자는 민법 총칙을 따지면 법정과실의 일종이다. 그렇죠? 법정과실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율을 이자의 비율이죠. 이율은요. 원본액에 대한 이자 비율을 이율이라 해요. 법률에 규정해 있는 것은 법정이율이라고 그러고 당사자 약정에 의한 정해진 이율을 약정이율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에 이율에는 크게 나오면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이 있는데 이 약정이율은 이자 제한법을 넘을 수 없죠. 그죠? 우리 법에서 강행법규로 만든 이자 제한법은 넘을 수 없고 약정이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러나 법정이율은 우리 민법에 민법상의 법정이율은 연 5%로 되어 있고요. 상법상의 법정이율은 연 6%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이걸 민법상의 이율이라고 그래요. 법정 이율. 이렇게 뭐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에 적용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적용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법정 이율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가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다만 약정 이율은 강행법규인 이자 제한법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이요. 선택채권요. 선택채권. 자, 채권의 대상이요. 급부 목적 대상이 두 가지 이상의 채권에 대해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자, 380조부터 먼저 볼게요. 선택채권 380조.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조차 확정될 경우, 이게 바로 선택채권이에요. 수개의 급부 행위를 있는데 여러 개의 급부 행위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그게 이제 확정된다라는 것, 이런 채권에서 선택 채권을 하는데,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그래서 선택 채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선택권입니다. 선택권. 선택권, 이 자가 누구냐? 자가 누구이고 선택권 행사는 어떻게 하냐? 행사했을 때 효과는, 그죠? 행사했을 때 효과는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선택권 행사, 선택 채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거기 선택권은 한번 예를 한번 보죠. 596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죠. 선택권이란 것은 예컨대 이런 거다, 그죠? 냉장고 한 대와 에어컨 한 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상대방은요, 냉장고 한 대, 에어컨 한 대 중에서 선택권이 있는 거죠. 요게 선택채권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냉장고나 에어컨 자체가 특정되어서 한 대 한 대 존재하는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두 대 중에 한 대를 선택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하나 선택해버리면, 그러면 특정물 채권이 돼요. 각각. 예컨대 존재하는 여기에 있는 하나의 냉장고 한 대, 여기에 있는 에어컨 한 대가 있어요. 그 중에 냉장고를 선택해버리면 특정물 채권이 되고요. 여기에 에어컨 한 대를 딱 잡아버리면, 이걸 선택해버리면 이게 또 특정물 채권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요, 냉장고 한 대 주겠다 했을 때 냉장고가 종류잖아요. 냉장고라는 종류물 중에서 하나 주겠다 해버리면, 자, 너가 가지고 있는 종류가 어떤 게 있어? 삼성 거도 있고 LG 거도 있고 뭐 옛날에 대우도 있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단 말이야. 그 냉장고 여러 개 중에서 어느 거 선택할 거냐, 이거는 또 종류잖아요. 종류물 채권 되죠. 그래서 선택 채권에서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선택권 행사한다고 해서 당연히요 특정물 채권 되는 건 아닙니다. 종류물 채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류물 채권 되면 다시 특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심해야 되는 내용을,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자, 선택 채권의 특징은 부터 먼저 봅시다. 597페이지. 선택 채권의 특징은, 선택 채권은 제일 위에요. 그 채무를 이행하려면 그 수개의 급부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단순 채권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이때 선택 채권을 특정하는 것을 집중이라고 하죠. 선택 채권을 선택한다 또는 어느 행위 하나로서 집중시킨다는 면에서 선택 채권을 선택하는 행위를 선택한다 또는 집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의미부터 먼저 알아주셔야겠죠. 선택 채권의 특성에는 집중이 필요하다. 뭐 특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이때요, 선택권 행사와 그 내용을 살펴보죠. 첫 번째, 선택권자 봅시다. 선택권자는 원칙적으로요,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거나 당사자의 법률행위, 거래행위 할 당시에 정해져 있다면 그자가 선택권자가 되겠죠. 그러나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다면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갖는다. 그죠? 선택권은 원칙은 법률 규정에 정했거나 규정 아니면 또는 법률 행위로 정할 수 있어요. 당사자 의도죠. 의사에서 의사 이게 정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채무자에게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선택권을 갖는다 이런 거죠.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거부터 먼저 정리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선택권 행사 보죠.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선택권을 행사하는 건데, 이 선택권의 성질이 뭐냐? 형사권입니다.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성격을 가지니까 권리의 성격은 형성권이에요. 선택권. 자, 이 선택권 행사는 그러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되죠.
의사표시. 물론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죠.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불문해요. 이렇게 되겠죠. 이 행위에 대해서는요, 형성권이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게 아니죠. 다만 한번 정해버리면 철회할 수 없죠. 왜? 확정돼 버리니까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선택권이 제3자한테 있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문제돼요. 그죠? 행사할 때. 그렇죠? 만약에 선택권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다. 그 계약 당사자, 행위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의사표시하면 돼요.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도달하는 순간 효과가 발생해버리니까 형성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처리할 수 없죠. 이제. 근데 만약에 이 선택권이라는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이 의사표시 해야 되잖아요. 제3자가 의사표시 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채무자와 상대방 채권자한테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채권자한테도 해야 되고 채무자한테도 해야 된다. 모두에게 각각 행사해야 됩니다. 모두 각각 제3자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행사하는 모습 그렇게 정해놨죠. 법에서. 그죠?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재는요. 니은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니은 동그라미에.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효과는 어떻게 되냐? 선택하면요. 처음부터 그 선택한 채권, 특정된 채권, 그 채권으로 처음부터 존재한 걸로 소급표가 있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선택권의 행사하는 모습 했으니까 효과는 어떻게 나냐? 효과는요. 선택권 행사 효과.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소급표가 있다. 이거 중요하네요. 선택해버리면 선택당한 그 물건의 그 권리에 관해서 처음부터 권리 의무 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즉 선택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선택된 그 부분만의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존재한다. 라고 된다. 소급표입니다. 소급표. 선택권 행사의 효과는 소급표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선택권 행사. 자, 그런데 급부불능으로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급부불능으로 인한 선택입니다. 이것으로 확정되는 거 있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억에 원시적 불능일 때는요. 원시적 불능일 때는 당연히요. 잔존하는 급부에만 존재합니다. 그 권리 의무 관계가요. 남아있는 채권으로만 그 채권이 존재하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후발적 불능일 때 문제예요. 이 급부 불능이 선택 채권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불능일 때요. 이때가 이제 가장 어렵습니다. 이 부분만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후발적 불능. 여기에 대해서는요. 선택권 있는 자가 만약에 선택권 있는 자, 선택권자가 자기가 부주의해가지고 후발적으로 불능하겠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원칙적으로요. 채권은 잔존 부분만 존재하는 거죠.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으로 또는 자기의 기초에서 자기의 기반에서 당의 어떤 물건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후발적 불능을 만들었다 하면 그 부분은 사라지는 거죠.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럴 때는 남아있는 그 채권에 대해서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게 대전제입니다. 잔존 부분에 관해서만 선택권이 존재한다. 그게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선택권 없는 자의 행위에 의하여 당의 목적물이 불능이 됐을 때예요. 즉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요.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이 됐는 때는요. 이때는요.
선택권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권자는 불능된 부분에 선택을 해서 그 상대방 오면 이행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채무불행이 되겠죠. 채무불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불능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선택해서 그 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래 된다는 것이죠. 이게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즉, 선택권 있는 자의 선택권 있는 자의 급부 불능을 만들었을 때는 그건 자녀 부모에만 인정되지만, 선택권도 없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후발적 불능을 만들었다면 이때는 선택권 있는 사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불능된 그 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면 결국 급부 불능을 돼 있는 상태니까 이행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하고 돈으로 금전 배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것이요, 이 불능 사유가 선택권자의 귀책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잔존 채권에 대해서만 선택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안에서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요것만 존재해요. 선택 대상. 여기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후발적 불능이 선택권 없는 자의 귀책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요, 선택의 제한이 없다. 선택에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선택권 없는 자의 귀책으로 후발적 불능에 대한 이 불능된 부분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 불능을 내가 만들었잖아. 그러면 뭐예요? 선택한 그 부분에 이행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도 있고, 만약에 스스로 선택권자가요, 채무자라면 이 부분을 선택해서 면해버릴 수도 있죠. 그죠?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후발적 불능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해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98페이지에는 임의채권은 우리 민법의 명문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채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하나가 이행 불능 두 개 이상의 급부 이행이 있을 때, 급부 이행할 채무관계가 존재할 때, 채권의 본래 목적은 하나의 채권 급부 이행이에요. 그런데 채권자, 채무자가 본래 급부에 가름할 수 있는 권리인 대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채권을 임의채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는 본래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는데 채권자나 채무자 중에 누군가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임의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용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채권을 임의채권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거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놨죠. 거기에 여행에 초대한다. 그러면 여행할 수 있는, 초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행 초대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여행을 불참한다면은 그 사람한테 10만 원 돈으로 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권한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내용이 존재한다면, 즉 10만 원 받을 수 있는, 증여받을 수 있는 대용권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뭐예요? 임의채권이라는 거죠. 이런 약정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여행에 초대도 못하니까 10만 원 주세요.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여행 초대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여행 초대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기본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의 채권 관계예요. 그런데 대용권으로 어떻게 해요? 돈으로 10만 원 그냥 받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걸 임의채권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채권의 효력은 본래 목적, 채권의 목적이 확정돼 있어요. 특정되고 확정돼 있는데 2차적이고 보충적인 대용 급부 관계가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관계가 존재하면 임의채권을 한다. 그러나 만약에 본래 급부가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다고 하면 이 대용 급부는 가능하더라도 임의채권을 소멸합니다. 그죠?
이미 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 채권의 효력 정도만 여러분 한번 잘 봐두시면 되고, 예를 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채권의 효력으로 들어갈게요. 기본적으로 보면 채권의 효력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